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 lowshoda.lo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담 최승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온담의 최승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답답한 사연 가지고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무고죄 재판 빨리 끝내고 싶어요. 고질 민원인 외도한 남편 증거를 모으려면 아파트 주차 얌체 입주민 처벌 가능할까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오늘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최승우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와 함께합니다. 현실 속 사건, 사고들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는 리얼로 영화다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코너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실제 사건이나 사고 등을 모티브해서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얼로 영화다. 그러게요. 리얼로 영화다. 그런데요. 네. 아마도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하고 같이 내 일이랑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로 영화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첫 번째 순서라 좀 더 열심히, 좀 더 심도 있는 작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법적으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영화고 네. 또 이 영화 때문에 또 유명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 영화 이제 재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이제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죠. 그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인데요. 그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너 취지에 맞는 정말 정석 같은 영화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재심에 관련된 영상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했을 때 반응이 정말 상당했었는데 일단 영화 줄거리도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영화 재심은 2017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우하고 방금 보셨지만 정우와 강하늘 배우분이 이제 주연을 했고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좀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때는 이제 15세였던 현우라는 그 청년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좀 네.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이제 돈도 백도 없는 그런 이제 현우 군이 전체 징역을 다 살고 나옵니다. 이제 10년을 다 네. 살고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얘는 무죄인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론 이 사건이 무료 변론을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네. 어떤 공명심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변호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정의감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게 되고 결국 재심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10년 복역을 했지만 네.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좀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의 연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울했었던 우리 이제 현우 분이라는 최모 씨인데요. 최모 씨 그 청년이었던 15살에 들어가서 이제 25살에 청년이 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강하늘 배우분께서 좀 잘 연기를 해서 그런 어떤 진실에 고통받는 것들을 좀 잘 연기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10년이나 또 복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밖에 나왔을 때 사실 사회가 이 주인공을 외면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네. 재심이란 영화 때문에. 저는 물론 그 재심이란 영화 이전에도 네.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전북 익산 영등동에 있는 약촌 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때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 그때는 42살인데요. 42살이 흉기에 찔린 채 사망을 했습니다. 수십 군데 좀 이렇게 칼을 찔렸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근 다방에서 배달업을 하던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이죠. 그러니까는 최모 씨, 한마디로 소년이었던 15살 소년이었던 최모 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자죠. 네. 네, 신고도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범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네. 경찰이 폭행하고 고문하고 범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여관에 감금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유죄를 받아내는 네. 자백을 받아내고 유죄를 받아냈던 사건, 그 약촌 오거리 사건의 시작이었고요. 실제로 익산경찰서, 전북이죠.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영장도 없이 이제 최 씨를 여관에다 불법 구금을 하고 사흘간 네.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의 횡포에 못 이겨서 최 씨가 시비 끝에 A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라고 이제 자백 진술을 하면서 재판이 그냥 단순한 정황 증거와 진술만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을수록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재판을 3번이나 하잖아요. 삼심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수사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는 없었을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최 씨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무죄를 주장을 했으나 어쨌든 유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15년형에서 10년형으로 감형이 되거든요. 네. 반성하고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년형이 확정이 되고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이 확정되면서 결국은 이제 10년을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경찰이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에 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네. 입수를 했는데 그 김모 씨를 붙잡아가지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그때 네. 김모 씨를, 그러니까 범인 실제 진범을 잡아서 네. 자백을 받았는데 네.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는 못한 상황이고 아마도 뭐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또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좀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놓친 수사기관이 거네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근데 통상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최모 씨,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던 재심으로 무죄가 나온 최모 씨가 2010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도소에서 뭔가 청춘을 보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사건이 계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소를 했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뿐만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망보험금하고 이자 1억 4천만 원까지 합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징역을 갔다 왔는데 10년이란 징역을 갔다 왔는데 억울하게 청년 시절을 완전 다 보낸 거지 않습니까? 15살부터 25살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복역을 했으니까요. 돈도 없겠죠. 뭐 한창 일해야 되는 시기에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 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맞서게 됐고요. 당연히 자기는 자기가 무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 변호인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님을 만나셔가지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사건이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증거도 많이 없었겠죠. 근데 증거를 수집하면서 3년 8개월의 좀 지리한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광주고법에서 한마디로 2심이죠. 2심에서 2016년 11월에 불법 체포, 감금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나온 지 4시간 만에 검찰과 경찰, 나는 진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그 경찰과 검찰이 김 씨를 체포 구속해서 또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진범을. 한마디로 10년 동안 억울하게 징역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8개월 동안 재심을 해서 잘리고. 결국은 이제 무죄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진범을 잡아서 구속 기소해서 결국에는 이 진범은 2018년 3월에 대법원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의 순간 어떤 심정이셨을지 정말 감히 짐작해 버리기도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경찰 측에서 최 씨에게 사과를 했을까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둘 다 어쨌든 수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같은 해 6월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당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배상금 같은 거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래서 최 씨가 이제 무죄가 밝혀지면서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8억 4천여만 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2021년에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고요.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동생한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 씨하고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실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백했었던 첩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검사와 경찰관에게 20%를 부담하도록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재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변호사님 보세요? 우선은 증거죠. 증거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만약에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구상금 청구 소송이 1억 4천만 원짜리가 없었다면 과연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끈기 있고 열정적인 물론 처음에 첫 출발은 그냥 단순히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변호사였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박준영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과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의뢰인을 믿어줬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무죄 선고 비율은 아주 희박하지 않습니까? 네. 10% 내외고 실제로 재심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또 무죄 받는 경우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던 변호인단과 그 다음에 의뢰인과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영화 이 재심을 통해서 재심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현실에서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이 없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많이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억울한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잘 믿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혐의점을 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유죄가 되어 버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비난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죄였다라고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 신청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은 무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억울함을 다투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이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불복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실제로 재심은 또 시효도 있습니다. 네. 시효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좀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언제나 신청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뭐 민사소송법에도 있고 이제 형사 쪽에도 있는데 민사소송법 쪽을 좀 보면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판결 법원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아니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관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에 네. 대한 직무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백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를 받을 때 한마디로 뭔가가 좀 위작이 들어간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혹은 물건들이 위변조됐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재심 이유도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심 이유는 형사소송법 좀 보시면은 좀 뭐 아실 수 있는데 원판결에 증거된 서류 또는 물건 증거물들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변조인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됐을 때, 네. 그 다음에 무고로 인해서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무고죄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됐을 때, 무고를 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원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서 변경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이제 변경이 됐거나, 뭐 이제 5번 같은 경우, 5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나 면소나 형의 선고는 유죄보다는 좀 낮은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형 면제가 되거나 원 판결보다 좀 경한 죄, 한마디로 가벼워진 죄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이런 재심 이유가 됩니다. 네, 오늘 최승우 변호사님께서 재심 이유, 재심 사유에 대해서 정말 풍부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재심 같은 게 하실 필요가 없도록 그럼요. 그렇게 애초에 네. 처음부터 조사를 잘하고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재판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첫 번째 새로 선보이는 코너였습니다. 리얼로 영화다 재심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성심성의 전화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담 바로 연결할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사다리차 콜센터 대표인데요. 네네. 경쟁업체 대표가 허위도 아님에도 네. 허위로 고소를 3번씩이나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전기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네. 원래 그 개인당 무전기를 한 사람에 하나씩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네네. 근데 상대방 회사는 지네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무전기 2대 이상을 영업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 업체 입장에서 너네 그러면 되느냐 하고서 그걸 이제 동호회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허위도 아닌데 허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2017년 5월 달에. 오, 네. 그래가지고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니까 허위 아닌 거 맞다고 다 허위 고소했음을 이제 실토를 했어요. 네. 수사관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증거도 지네가 또 냈어요. 네네.
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고소를 또 2017년 12월 달에 또 하는 거예요. 같은 고소를. 네. 그러니까 그냥 검사 이문정이가 맞다고 근데 왜 고소를 또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불기소됐어요. 네. 그냥 또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2020년도에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또 했는데 검사가 북부지검에서 김준서 검사가 허위사실 아니라고 또 불기소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무고죄 아니에요. 같은 고소 검사가 맞대는 데도 자꾸 해야 되는 거는. 네. 근데도 수사관은 모르고 하는 고소라고 자기네가 인정했던 증거가 다 있는데 모르고 한 고소라고 불통치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저기 이의 신청해 저 검사에 갔더니 검사는 또 증거가 없대. 증거 있는데도. 네네. 가지고 저 고등검찰에 했더니 또 증거 없대요. 고등법원에 했더니 증거 없대요. 아이고. 증거 있는데도.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2002년 2월 달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19개월째 지금 심리 중이에요. 네네. 이거 명백히 증거가 다 있는데도 이렇게 아니라고 기각하고 불기소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정말 오랜 기간 좀 정신적으로도 정말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정리해 보자면은 상대방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사유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 무고죄로 좀 이걸 막고 대응을 하려고 하셨는데 무고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모르고 한 것이다, 무고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서 네. 지금 대법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도 이제 무고죄로 처벌하고 이제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고소되어 있는 그 건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지 지금 최승호 변호사님께서 함께 상담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어떻게 네.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이게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무고죄 좀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예, 예. 좀 이해는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고죄 예.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허위 고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그냥 나는 그래도 고소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은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뭐 상대 경쟁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네. 경쟁 업체가 나는 실제로 고소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경찰도 네, 네.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네. 법원도 그렇고요. 네. 항고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 계신 상황인데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되면 네.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좀 봐야겠죠. 그 재심 같은 거 안 되나? 예? 재심. 이거는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무고죄 관련된 부분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오면 그만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더 그렇고 이상 할 방법은 없나요? 예, 안 하시는 게 소송경제상도 좋고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해놓고 같은 변호사도 인정했고 본인도 인정했고 다 그걸 갖다가 수사관이 모르고 한 고소라고 그냥 봐주게 해버리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라면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상담자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네. 변호사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무고죄로 그분이 처벌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네. 이제 그만하시고 저라면 네. 민사소송을 할 것 같아요. 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대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3번이나 고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 3번의 허위 고소가 제가 지금 사실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었는지 뭐 주관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무전기가 네. 실제로 9개 가진 사람, 7개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지가 직접 증거를 냈어요. 자기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네.
직접 증거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변호사도 또 인정을 했고.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도 네, 상담자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네. 왜 그럼 경찰과 검찰은 이 네. 사실들을 보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왜 무고죄로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 왜 네.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네. 기소를 했으면 이제 형사재판이 열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열리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억울하시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는 그분이 뭐 허위로 고소하는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2020년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예. 그럼 이제 3년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예.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기 때문에 예. 2020년이 마지막 허위 고소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면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결과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다 불기소 처분 받았던 거니까요. 혹시 예. 불기소 처분 받았다라는 부분 3개를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내셨었나요? 그렇죠, 예. 무고죄에다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무고죄 재판에서 재판은 안 했겠죠. 네. 기소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법원에 가가지고 어쨌든 항고를 했는데 예.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요거 한번 결과 기다려 보시고 그러고 네.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실 때는 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건 네.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제가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 2020년 3년 안 5월달에, 예, 5월이시면은 벌써 또 3년이 지났네요. 예.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뭐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시고 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단단자님. 예. 아우, 이런 경우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상대방이 반복해서 고소한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짐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나 내가 억울한 상황이고 나는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그럼 그 피해 구제는 어디서 받아야 그렇죠. 되느냐. 당연히 나는 수사기관을 믿어서 수사기관한테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위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수사기관의 판단은 나의 생각과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답답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투트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한다라는 건 사실 나한테 큰 이득은 되지는 않아요. 감정적인 이제 만족감이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해자가 나에게 내가 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형태, 어떤 가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민사소송에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억울함을 좀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좀 판단 결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좀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가 보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근무 중인 7급 공무원입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 이른바 요주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넣기 때문인데요. 사소한 경범죄 신고는 물론 신고에 응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에 마비가 올 지경입니다. 심지어 여직원에게는 성희롱 발언까지 해서 저희 동사무소 블랙리스트 1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해당 민원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이 아닌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할 순 없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악성 민원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의식도 많이 퍼져 있는데 여전히 이런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뭐 경미하게 좀 처벌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많아요. 악성 민원인은 한 동네에서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한쪽 예를 들어 강동구 그다음에 뭐 서초구, 강남구를 돌아다니시면서 한 달에 1000건 이상씩 아이고.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1년에 몇만 건을 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 공중전화 옆에 뭐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또 이분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위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봉사자다 보니까 이분 말고 다른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무들을 대신해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문제죠. 그렇군요. 근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 적용해 볼 여지 없을까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야 되거든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면 물론 직접적인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간접적인 폭행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여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민원들을 보면 전화로 괴롭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증이 또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게 사실 공무원분들이 고소고발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조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복범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는 이 기관에서 한마디로 내가 속한 기관에서 집단에서 이거는 혹시 그 처리를 하시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좀 잘 뭐 CS 우리가 이제 좀 상담을 잘해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약간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답답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수의 민원을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한 달에 1000건, 막 몇천 건씩 제기한다면 정말 업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도 경범죄 처벌법 등이 적용 가능할까요? 네, 경범죄 처벌법은 사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계속 수차례 계속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토킹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업무방해죄가 사실은 제일 많이 검토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공공기관들은 업무방해죄 구성을 하는지 이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정신적인 피해가 입었다 이런 부분을 또 입증하시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자료들을 좀 증거로 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방금 얘기하셨지만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단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단서로 가기 전 단계까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민원인이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한 증거, 한마디로 뭐 전화 통화가 오면 전화 통화 횟수나 전화 통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놔서 녹취록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악성 민원인이 그 해당 공무원, 한마디로 이 기관을 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관을 욕했다기보단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였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 네.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무원이 그 당시부터 한마디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자기가 병원을 방문을 했다라는 기록, 한마디로 의료 기록, 의무 기록 사본이나 어쨌든 진료 기록 이런 것들로 좀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좀 병원을 다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좀 남겨야겠죠.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겨지면서 점차 병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네. 좀 발전하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인과관계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좀 증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해당 민원인과의 통화 녹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악성 민원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민원인과 또 공무원이라는 신분 관계 때문에 이제 통화 녹음 같은 거를 공개하면 이거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자기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에서 쓰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특히 해당 민원인이 동료에게는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한마디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했을 때만 발생을 하고 어떤 그런 직장 내가 아니라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성희롱이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벌을 못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성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로화되면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지위 관계 때문에 더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허위 신고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허위 신고하면 일단 인력도 낭비되고요. 결국 우리 세금 낭비되는 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고죄로 할 거냐? 결국은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8만 원 정도로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아니면 강요죄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다툼 수 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기관에든 악성 민원 넣거나 허위로 이렇게 제보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곳에 그렇죠.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다거나 뭐 각자로 허위 민원을 넣으면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기관은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고죄랑 업무방해죄, 가장 이제 업무방해죄 쪽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허위 신고나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입법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신 부분들 좀 네. 참지 마시고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녹음도 좀 남기고 글도 좀 남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좀 표출을 해야 그때 이런 걸 들었다라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기록들이 좀 남아야 또 나중에도 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거 꼭 남기셨으면 좋겠고, 절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조금 아프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본인한테 좀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 가지고 본인이 아파하실 부분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혼자서 다 삭히려고 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까지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7년째로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탄하게 잘 살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남편과 내연녀의 뒤를 쫓으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직장에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망신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참 이혼 소송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증거를 찾아오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변호사로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그렇죠. 있어요. 그 자체가 사실 그 증거 수집 과정 자체도 우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아직 증거는 확보가 안 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황을 보면 어쨌든 외도가 분명하다고 하고 계신데 현장을 뭔가 포착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장을 포착해야 되는 증거는 사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사실 무리하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증거를 가져와라. 직접적으로 뭔가 그 간음 행위를 하는 현장을 예전에는 이제 뭐 모텔을 덮치고 그렇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간음 행위를 하는 현장을 덮쳐서 뭔가 우리 뭐 콘돔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부정행위 자체가 어쨌든 가사소송이죠. 그러니까 가사소송에서만 배상의 어떤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형사사건은 이제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가사소송에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을 하셔도 사실 좀 상관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혀 요즘은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간접적으로 추론만 할 수 있다면요. 그럼 일단 어쨌든 외도 사실을 입증을 하시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외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요즘 많이 쓰이는 증거랄까요? 좀 결정적인 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도 네.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맡았던 사건들의 대부분 보면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도 있죠. 블랙박스는 너무 예전이고요. 아, 네. 요즘 이제 최근에는 핸드폰이 이제 맵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가 어딜 갔었는지가 다 전부 남죠. 체크가 그렇죠. 남죠. 그래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타임라인까지 제출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아니면 계좌 내역, 실제로 교통카드, 버스 그렇죠. 카드 다 나옵니다. 네. 버스 카드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탔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왜 이곳에 갔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집에 오는 길에 항상 1시간씩 뭔가 유흥가에 들렸다 오는 네. 그런 남편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증거가 됩니다. 다 증거가 되고 실제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면 포괄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자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좀 다양성 있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얘기하셨던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 네. 뭐 간음 행위를 하는 영상과 음성, 뭐 이런 직접적인 증거도 뭐 다 좋지만 어쨌든 문자 주고받는 거라든지 뭐 사진에 뭐 예전에 우리 뭐 문제됐었지만 사진을 둘이 각자 찍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네. 이상한 각도로 해서 피사체들을 좀 빼고 찍었다. 그럼 네. 같이 그 시간에 갔었다라는 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고 뭐 비행기 티켓 네. 뭐 이런 너무나 많아서요. 제가 뭐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부정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 다양한 경로로 또 이제 외도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데 이런 이혼 사건 수행하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오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이런 빈출 질문 제가 쫙 좀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먼저 가장 또 강력한 증거가 메신저 같은 대화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거기서 뭐 자기야, 뭐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거 남겼다가는 요즘 사실 바로 불륜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보통 잠금하면 이렇게 보면서 뭔지 느낌을 봐두고 열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 핸드폰 아닌데 상대방 배우자 휴대폰 몰래 봐서 증거 확보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만약 이게 된다라고 했으면 이런 질문조차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상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권이다 보니까 비밀 침해죄가 또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 안 할 것이냐, 위법 때문에 안 할 거냐, 내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안 할 것이냐, 대부분 또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불륜행위에 상대방이 뭔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열어봐. 그럼 대부분 다 엽니다. 또. 근데 대부분 이제 삭제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럼 이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저 남편만 불륜을 저지른다 그건 약간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메신저에 접속하고 그냥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럴 땐 그럴 때 봐야죠. 또 볼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찾아낼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봤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지 그걸 안 본 상황에서 그냥 의심과 그렇죠. 추측만으로 사실 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수행하면서 딱 그 메신저가 딱 울리는 그 소리 자체부터가 뭔가 쎄했다 아, 이런 분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아, 참 이런 불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증거 어쨌든 필요는 한데 본인이 직접 따라다니시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뭐 심부름 업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흥신소라고도 네. 하는데 이런 곳에 돈을 주고 일을 맡겨서 불륜 사진 같은 거를 잡아와도 되는 건가요? 잡아오면 안 되는 게 법이지만 잡아와야죠. 잡아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비밀을 침해해가지고 메신저를 보는 것도 문제고 뭐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지만 흥신소가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흥신소가 예를 들어서 비밀 침해를 했습니다. 저처럼 똑같이. 제가 시켜서 했어요. 그럼 교사범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교사범은 정범이랑 동일하게 그렇죠.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그 흥신소가 불법을 저지르면 저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고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대부분 이걸 입증해야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불사하고 모집하시죠. 이렇게 수집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려보자면요.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불륜 현장 꼭 네. 뒤에서 택시 타고 따라가거나 이런 네, 경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장을 잡기 위해 나도 미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담사님께서 직접 따라가거나 이렇게 미행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될 여지는 없나요? 그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임 변호사님을 쫓아다니는 건 네. 괜찮잖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스토킹만 아니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쫓아다니는 것까지는 괜찮다. 네, 쫓아다니는 미행까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부부 관계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보 여기 갑자기 왔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쫓아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네. 또 지금 상담자님께서 이제 차량에다가 이제 위치 추적기 같은 거를 부착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녹음기 같은 기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배우자의 차량에 뭔가를 부착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녹음하려는 이런 부분은 또 문제 없을까요? 연예인 사건에서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불법으로 처벌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침해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블랙박스 얘기도 했었지만 블랙박스가 참 많이 제출이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블랙박스에 대화 녹음 기능도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설치된 건 아니지만 이제 말소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혹은 녹음을 제출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 안도 주거지만 자동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거고 공동 생활의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들은 내가 써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이 불륜 사실을 상대방한테 가서 이제 회사에다가 다 폭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사실 정말 많이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 하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벌될 여지가 없을까요? 너무 전형적이고 오늘 한 질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정말 맞아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네. 있죠. 당연히 공공의 장소의 공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뭐 사생활을 폭로하는 거니까 명예훼손죄 될 수 있는데 대부분 하세요. 대부분 안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죄 해당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안 하시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지. 그러고 보면 이제 벌금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처벌받는데 물론 공무원이신 분들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일반인이고 내가 뭐 빨간 줄 가도 상관없다. 뭐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을 지워버리는데 이 정도의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죠.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한 수집한 증거들도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법을 좀 저지르시더라도 좀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근데 냉정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인사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걸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로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승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